자, 이번 시간에는 모던 C++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괴물 같은 성능과 철벽 같은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임 엔진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화면에 수천 개의 오브젝트가 정신없이 움직이는 게임을 상상해보세요. C++는 대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부하를 실시간으로 감당해내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바로 아주 영리하게 설계된 패턴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핵심 단계를 밟아볼 거예요. 가장 근간이 되는 메모리 관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설계, 안전성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최적화까지 차근차근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메모리입니다. 우리가 C++에서 흔히 쓰는 new와 delete 있죠? 이게 실시간 게임 환경에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안 돼서 게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이 메모리풀 패턴입니다. 비유하자면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저 멀리 있는 수도국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커다란 물탱크를 하나 설치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꺼내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 메모리풀이 이렇게 빠르게 작동하는 비결은 바로 프리리스트라는 녀석 덕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놀고 있는 메모리 블록들을 연결 리스트, 즉 사슬처럼 쫙 엮어 놓은 건데요. 덕분에 할당과 해제가 그냥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과정은 정말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럼 프리리스트 맨 앞에서 블록 하나를 툭 떼서 줍니다. 다 썼다? 그럼 다시 맨 앞에 툭 갖다 붙이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모든 과정이 O of 1, 즉 상수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오브젝트가 10개든 10만 개든 메모리 할당에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게임에서 렉이 걸리거나 화면이 뚝뚝 끊기는 일을 막아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메모리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제 게임 속 수많은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예전처럼 상속을 쓰다 보면 이건 나중엔 코드가 거미줄처럼 얽혀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게임 엔진들은 Entity Component System, 줄여서 ECS라는 아주 혁신적인 패턴을 사용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객체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을 완전히 아주 완벽하게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예전에는 플레이어는 캐릭터의 일종이다 라는 식으로 딱딱하게 정의했다면 이제는 어떤 아이디를 가진 존재가 엔티티, 위치 정보를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체력 정보, 컴포넌트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레고 블록처럼 유연하게 조립하는 거죠. 이 코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포지션 컴포넌트 안에는 그 어떤 함수도, 로직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만 덩그러니 있죠. 이게 바로 ECS 성능의 핵심 비밀입니다.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일 뿐. 여기서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캐시 효율입니다. 모든 위치 컴포넌트가 메모리에 줄줄이 소시지처럼 나란히 모여 있으니까 시스템이 이걸 한 번에 쫙 훑으면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CPU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 방식이라서 속도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아키텍처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한순간에 뻗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모던 C++에는 스마트 포인터 같은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T Shared P를 쓰면 더 이상 이 리소스를 쓰는 곳이 없을 때 알아서 메모리를 해제해줍니다. 마치 똑똑한 비서가 뒷정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것과 같아서 메모리 누수 걱정을 덜 수 있죠. 그리고 메모리를 잘못 건드려서 프로그램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 GSL 스팬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옛날 방식처럼 포인터랑 크기를 따로따로 관리하는 건 마치 눈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스팬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면 바로 알려주죠.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성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이걸 프레임 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프레임, 즉 눈 깜빡할 그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 일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초과할 것 같으면 덜 중요한 작업은
과감하게 다음으로 밀어서 부드러운 화면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우리 엔진은 이제 빠르고 안전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순 없죠. 이제 성능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어볼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프로들의 세계에서 쓰는 기술인데요. 데이터 레이아웃을 바꾸는 겁니다. 보통은 AOS, 즉 객체별로 데이터를 묶어두는데 이걸 SOA, 데이터 종류별로 묶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모든 객체의 X좌표만 필요할 때 SOA 구조는 X좌표들만 메모리에 쫙 모여있기 때문에 캐시 효율이 극적으로 좋아집니다. 여기 또 하나의 기가 막힌 트릭이 있습니다. 배열 중간에 있는 원소를 지우려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걸 한 칸씩 당겨와야 해서 엄청 느리거든요. 대신 쓰는 게 바로 스왑 앤 팝입니다. 지우려는 녀석을 맨 뒤에 있는 놈이랑 자리를 바꾸고 스왑, 맨 뒤 놈을 그냥 버리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건 비교도 안 되게 빠른 5일짜리 연산입니다.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CMD 같은 복잡한 고급 최적화 기법들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프로파일러라는 도구로 측정을 해서 진짜 어디가 느린지 그 병목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낸 후에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추측하지 말고 측정하라. 이게 최적화의 제1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수준의 메모리 관리 기법인 메모리풀에서 시작해서 유연한 ECS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스마트 포인터 등으로 안전성을 더한 다음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링 기반 최적화를 통해 성능의 정점을 찍는 이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네요. 흔히 C++은 어렵고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현대적인 도구와 패턴들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C++은 안전하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패턴들은 비단 게임 엔진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금융 시스템, 과학 시뮬레이션,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 그 어떤 분야에서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C++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한다? 예전엔 정말 머리 아픈 일이었어요. 위험하고 또 복잡하고. 근데 모던 C++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심지어 우아하기까지 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와 기술들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이 슬라이드 왼쪽 과거를 한번 보세요. 수동으로 메모리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 데드락 걸리고 예측도 못한 순간에 프로그램이 뻥 하고 터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이제 오른쪽 현재를 보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RAI라는 원칙, 그리고 스마트 포인터 같은 강력한 무기들 덕분에 이런 문제들을 싹 해결하고 아주 안전하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한번 볼까요? 우선 옛날엔 뭐가 그렇게 골치 아팠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해결사 ASIO를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안전한 에코 서버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메모리풀, 스레드풀 같은 실전 기술까지 붙여서 완전한 HTTP 서버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옛날에는요, 개발자가 소켓 같은 리소스 핸들리나 메모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다 관리해야 했어요. 이건 뭐 메모리 누수나 데드락, 그리고 갑자기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현상들을 그냥 예약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이제 골치 아픈 얘기는 그만하고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ASIO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친구가 바로 네트워크 IO를 위한 아주 현대적이고 안전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ACO의 핵심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동기, 즉 에이싱크로너스 IO예요.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네트워크 작업을 시켜놓고 끝날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다른 일을 막 하다가 작업 끝났습니다 하고 알림이 오면 그때 처리하는 방식이죠. 덕분에 서버 자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ASIO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보이죠. 그냥 네트워크 통신만 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RAII 원칙을 따라서 리소스를 아주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타임아웃처럼 진짜 까다로운 문제들까지도 정말 우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 원칙들이 실제 코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아주 간단하지만 놀랄 만큼 안전한 에코 서버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마주치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백그라운드에서 네트워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작업을 시킨 객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크래시가 빵 터지는 겁니다. 그럼 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뭘까요? 놀랍게도 바로 이 한 줄의 코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shared from this를 써서 스마트 포인터를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스마트 포인터가 객체의 생명줄을 안전하게 딱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흐름이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비동기 읽기 작업을 시작할 때 작업이 끝나면 호출될 람다 함수가 shared put를 캡처해요. 이 포인터가 마치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코드에서 이 세션 객체가 더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안전벨트, 즉 shared put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객체가 무조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에러 처리 방식이에요. ASIO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그냥 멈춰버리는 예외를 던지는 대신에 에러 코드를 살짝 넘겨주는 방식을 써요. 이게 왜 좋냐면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한 명의 인터넷 연결이 잠깐 끊기는 사소한 오류가 생겼을 때 서버 전체가 죽어버리는 대참사 없이 그냥 그 연결만 조용히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에코 서버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실제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는 엄청난 트래픽과 성능 요구사항을 견뎌내야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해볼 시간입니다.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메모리 풀입니다. 이건 뭐냐면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메모리 좀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미리 큰 수영장처럼 메모리를 잔뜩 받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떼어다 쓰는, 즉 재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 효과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말이 필요 없죠. 메모리 버퍼를 재사용하는 게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서버에서 메모리가 조각조각 나는 문제, 즉 단편화 문제도 확 줄여줍니다. 자, 다음 비법입니다.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동시에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스레드 풀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버가 놀고 있는 CPU 코어 없이 모든 코어를 100% 활용해서 그야말로 무한에 가깝게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고급 기술들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이걸 다 모아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애플리케이션이죠. 바로 기본적인 HTTP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직을 보면요. 아주 깔끔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클라이언트 연결 하나하나가 세션 객체에 의해서 처리되는데요. 이 세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 안전한 비동기 패턴을 고스란히 사용해서 요청을 읽고 처리하고 응답을 보내는 이 세 가지 간단한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드는 언어로서의 C++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모든 접근 방식은요. 사실 모던 C++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철학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C++ 코어 가이드라인 첫 번째 항목이 자원 누수를 피해라거든요. 바로 RAII와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코드를 짜는 그 순간부터 자원 누수가 거의 불가능한 아주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아, C++는 위험해 라는 말은 이제 정말 옛날 이야기라는 거죠. 모던 C++는 C++ 고유의 그 막강한 성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최신 언어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의 안정성까지 갖추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강력한 도구와 기법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제 모던 C++는 고성능 네트워크 개발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C++ 코드를 작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이 코드를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개발자들도 쓸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라이브러리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플랫폼에서든 안정적으로 착착 돌아가는 그런 부품처럼 말이죠. 오늘 바로 그 설계도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헤더-온리 방식에서 가볍게 출발해서요. ABI 안정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산을 넘고 또 의존성 관리와 자동화 테스트를 통해서 품질을 꽉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던 C++의 진짜 힘이 뭔지 그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컴퓨터에서만 잘 돌아가는 이 코드를 전 세계 어떤 개발자든 믿고 쓸 수 있는 단단한 부품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코드를 공유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헤더 온리 라이브러리입니다. 왜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일까요? 그 이유는요, 사용자가 복잡한 빌드 설정이나 링크라는 골치 아픈 과정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해시 인클루드 딱 한 줄만 추가하면 마치 마법처럼 모든 기능이 그냥 작동하는 거죠. 배포하는 사람도 편하고 쓰는 사람도 편해서 작은 라이브러리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 기술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헤더 파일이 실수로 여러 번 포함돼도 문제가 안 생기게 해시투즈 FIND-INF 같은 일종의 가드를 세워주고요. 그리고 모든 함수는 인라인으로 만들거나 아예 템플릿으로 작성하는데 이건 컴파일러한테 이 코드는 여러 곳에 복사되어도 괜찮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하고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예요. 덕분에 링커가 이거 똑같은 게 왜 여러 개 있지? 하고 혼란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단점도 아주 명확합니다. 이 헤더를 포함하는 모든 파일이 매번 처음부터 코드를 컴파일해야 해요. 프로젝트가 조금만 커져도 커피 한 잔 내리고 와야 빌드가 끝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모든 소스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겁니다. 우리 라이브러리의 핵심 기술, 일종의 영업 비밀을 숨기고 싶다면 이 방식은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자, 그럼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해야 할 때 사용자들이 업데이트했더니 다 깨졌어요 라고 아우성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ABI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ABI 이거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주 쉬운 비유가 있어요. 바로 벽에 있는 전기 콘센트입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은 콘센트고 우리 라이브러리는 플러그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하면서 플러그 매양, 즉 ABI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콘센트에 안 맞겠죠. 바로 이게 ABI 호환성이 깨지는 순간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대원칙, 황금률이 바로 이겁니다.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것만 아주 최소한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꽁꽁 숨겨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튼튼한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핵심 철학입니다. 그럼 어떻게 숨기느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핀풀 패턴입니다. 보세요. 공개되는 헤더 파일에는 실제 구현을 가리키는 포인터 하나만 덜렁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복잡한 내부 로직, 진짜 알맹이는 소스 파일 안으로 완벽하게 숨겨버리는 거죠. 이 패턴을 쓰면 얻는 이점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구현을 완벽히 숨길 수 있죠. 둘째, 우리가 내부 코드를 밤새 아무리 뜯어고쳐도 공개된 헤더는 그대로니까 ABI 안정성이 완벽하게 보정돼요. 사용자는 그냥 새 라이브러리 파일로 교체만 하면 끝입니다. 재컴파일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헤더 파일이 아주 가벼워져서 컴파일 속도가 빨라지는 보너스까지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 라이브러리의 핵심 기술이죠. 자, 이제 우리 라이브러리가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오죠. 다른 훌륭한 라이브러리들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바로 이 의존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C++ 세계의 국룰이죠. 빌드 시스템으로 CMake를 씁니다.
cmakelist.txt라는 파일에 find 패키지 같은 명령어를 써서 우리 프로젝트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꼭 필요해요 라고 목록을 쫙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cmake가 이거 필요해? 라고 외치면 누가 그걸 가져다 줄까요? 바로 코난 같은 패키지 매니저가 그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코난 파일.py 파일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목록만 적어두면 코난이 인터넷 세상에서 알아서 다 찾아오고 설치하고 연결까지 해주는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좋아요. 설계도 잘 했고 의존성 관리도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믿죠? 제 말만 믿으세요 라고 할 순 없잖아요. 바로 여기서 자동화된 테스트가 등장합니다. 품질 보증의 핵심이죠. C++ 개발자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구글 테스트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는 겁니다. 우리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우리가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단위 테스트 코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거죠. 모든 부품이 튼튼하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매번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동화하는 시스템이 바로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코드를 딱 짜서 GitHub에 올리죠. 그럼 그 순간 GitHub 액션스가 새 코드다 하고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가상 머신에서 우리 코드를 빌드하고 우리가 짜둔 테스트를 쫙 실행해요. 그래서 모든 게 통과하면 초록불, 하나라도 문제 있으면 바로 빨간불. 어때요? 실수가 끼어들 틈이 없겠죠? 자, 지금까지 헤더 온리부터 ABI, 의존성 관리, 자동화 테스트까지 정말 긴 여정을 달려왔는데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꿰어주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던 C++ 그 자체죠. 오늘 우리가 손에 쥔 강력한 도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의 라이브러리 설계 툴킷입니다. 간단한 시작을 위한 헤더 온리, 견고함을 위한 핀플 패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CMake와 코난,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위한 자동화 테스트까지. 이 모든 게 이제 여러분의 것이에요. 사실 이런 과정들이 옛날 C++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작업이었습니다. 개발자가 모든 메모리 관리를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책임져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유니크 PT 같은 스마트 포인터가 등장하면서 개발자가 직접 신경 써야 했던 골치 아픈 메모리 관리를 언어 차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진짜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모던 C++는 더 이상 괴팍하고 어려운 언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플랫폼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안전하고 생산적인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코드가 어떻게 전문적인 부품으로 재탄생하는지 그 전체 설계도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 이 설계도는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드시겠어요? 여러분의 코드는 이제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그 가능성에 정말 기대됩니다.